점심 드시고 커피 한 잔, 혹은 차 한 잔 하면서 함께 하시죠. 이슈앤피플의 작은 응접실 살롱 드 상암. 오늘은 응급실 의사이면서 동시에 베스트셀러 작가세요. 남궁인 이대 목동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모시고 얘기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남궁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해저 신문에서 이제 칼럼을 잘 읽었는데 오늘 실물을 보니까 이 체격이 조금 커서 제가 조금 놀랐습니다. 제 아니, 팬이었어요. 저는 네. 길 가다 만나면은 대학원생? 그죠? 네. 네, 그런 느낌을 아니, 직장 초년병? 오늘 그 연회색 후드티를 입고 오셨어요. 청바지에 평소 차림을 그렇게. 네, 평소 차림입니다. 그러시구나. 우리 청취자 여러분께 인사 한 말씀 네. 부탁드릴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이대 목동병원 응급실에서 일을 하고 있고요. 작가로도 활동하고 있는 남궁인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와, 언제 주무세요? 그렇게 여러 가지를 하시면? 네, 그 틈틈이 죽으면 잘 테니까 하루에 몇 시간 정도 수면 취하세요? 그래도 한 6-7시간 정도는 잡니다. 근데 그 응급실에서 당직을 서다 보면 밤에는 아예 못 자니까 저런. 그걸 좀 몰아서 잘 일이 있습니다. 그러시구나. 그래도 피부가 아주 좋아 보이셔서 감사합니다. 원래 건강 체질이신가 생각도 듭니다. 요즘 독감 아주 맞아요. 그냥 언론에서 연일 돼서 특필인데 네. 진짜 최고치를 매일매일 경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요즘 정말 독감 환자분들 많으시고요. 네. 네. 일단 기본적으로 건강 자체가 그 시민의 건강 자체가 나빠졌다 보니까 응급실도 오신 환자분들이 한 20% 정도는 체감상 늘어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독감으로 오시진 않지만 이것저것 겹쳐서 나빠지신 분들이 오신다는 뜻일까요? 네, 그 전에 나빠진 분들은 그대로 계신데다가 네. 이제 전 국민이 독감에 걸리니까 독감 환자는 또 따로 더 늘어난 거죠. 그렇구나. 근데 독감에 대해 쓰신 글이 많이 기사화가 됐거든요. 어머니가 식사를 못 하세요. 아버지가 걸음을 못 걸으세요. 요로 감염이 재발한 것 같아요. 전부 독감이었다. 보통 독감에 걸리면 고열, 오한, 근육통, 인후통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는데 이번에 그러면은 전형적인 증상을 벗어난 경우도 많은가 봐요. 네, 많습니다. 원래 우리가 독감 걸렸다 그러면은 열이 나고 목이 아프고 그렇죠. 기침가리하고 다 그렇게 하면 본인이 독감이다 이렇게 다 알고 오시는데 네. 이번에는 특징적으로 근육통이 많습니다. 몸이 쑤셔요. 기운이 없어요. 그리고 약간 신경 쪽 증상이 좀 있어 보이는데요. 그래서 어머니가 정말 걸음을 못 걸으신다. 내지는 고시원 원장님이 우리 고시원 그 투숙객이 원래 뇌졸중이 있었는데 걸음을 못 걸어서 뇌졸중이 재발한 것 같다. 이렇게도 신고를 하셨는데 와보면은 다 독감. 어머 세상에. 또 열 내리면 걸으세요. 어이구, 그저 다행이네요. 그래서 네, 그저께도 이제 어머니가 왼쪽 팔이 원래 못 쓰셨는데 왼쪽 팔이 아예 안 움직여요라고 해서 오셨어요. 네. 그래서 제가 독감일 것 같다. 근데 약간 못 믿어 하시다가 네. 확실히 독감이었고 뇌졸중은 아니었고 그리고 제가 이제 설명드리러 갔더니 그 보호자분이 제가 말씀하신 그 기사를 보고 계시더라고요. 그러셨구나. 그러면 이제 이분이시군요. 이렇게 하면서 그럼 신뢰하시겠네요. 네, 어머니 괜찮으시군요 하고 가셨습니다. 근데 그 근육통이 얼마나 아프면 대상포진을 알았던 분이 독감에 걸렸는데 대상포진하고 비슷하게 아프다고 그러는 거예요. 다 정말 죽겠다. 그 정도로. 이거 몸이 부서진다. 어머. 이거 내 몸엔 분명히 문제가 생겼다 정도로 호소를 많이 하십니다. 그 그래서 정도로. 전 아직 안 걸리고 좀 백신도 맞아서 잘 버티고 있는데 네. 심하구나 이렇게 체감상 느낄 수 있습니다. 네. 아니 그러니까 저 응급실에 이제 근무하시다 보면 아주 심각한 상황들을 많이 마주하시잖아요. 근데 건강했던 30대가 독감으로 중환자실로 갔던 상황도 있었다면서요? 네, 계십니다. 모든 호흡기 질환은 다 중증으로 그 진행할 확률이 조금씩은 있는데요. 그래도 30대인데요. 네, 이번 인플루엔자가 심하다 보니까 폐렴이 한번 번지면 아주 무섭게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은 운전까지 해서 병원에 오셨는데 그렇게 스스로 왔는데도 상태가 1시간, 2시간, 3시간 이렇게 갑자기 나빠져서 중환자실에 가신 경우고 그 외에도 좀 건강하셨던 분들이 중환자실에 가신 경우도 꽤 더불어 많이 있습니다. 세상에. 자, 근데 폐렴 관련 사망자가 급증하면서 솔직히 요새 부음을 많이 듣거든요. 자, 장례식장 빈도도 늘었고 심지어 뭐 화장터 예약이 어려워서 장례 일수를 바꾸기까지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근데 일부 전문가들은 독감 유행이 아직 정점을 찍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무서워요. 설 연휴까지 있잖아요. 날이 계속 추우니까 또 독감이 뭐 다른 바이러스들이 이제 다양하게 돌다 보니까 유행이 좀 더 갈 걸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이게 원래 사계절이 있는 나라는 어르신들이 겨울을 버티기가 조금 맞아요. 고비가 예, 독감도 예. 유행하고 네. 몸도 조금 안 좋아지시니까 그래서 이 유행을 조금 더 조심을 해야겠습니다. 근데 독감은 원래 겨울에 걸리는 건가요? 네, 겨울이 아무래도 실내에만 있죠. 주로 있어요. 네, 주로 네, 밖에 그래서. 나가면은 이제 환기가 되는데 또 이게 난방을 하니까 이제 환기를 덜 하니까 맞아요. 사람들이 같이 있다 보면은 그 옮을 확률이 높아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감기는 다 계절성으로 대체로 겨울에 유행합니다. 제가 독감 예방 주사를 지난주 수요일 날 맞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맞고 나서 한 이틀인가 3일 후에 약간 장염 같은 증상이 와가지고 한 2, 3일 고생하다가 어제부터는 좀 괜찮아졌었거든요. 그건 독감 예방 주사의 후유증인가요? 아닐 것 같은데요. 독감이 온 건가요? 네, 그것도 아닐 것 같은데 그냥 장염이 따로 걸리지 않으셨을까. 저는 네. 백신을 맞아서 혹시 좀 이라다. 잘못 드신 게 있나 좀 생각을 해보셔야.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대부분 본인이 진단을 막 하잖아요. 네. 그런 경우 많으시죠. 그래서 너무너무 많아서. 너무 단언을 하시더라고요. 저런 분들 되게 많으세요. 아니 병원에 왜 오시나. 아니 자기가 결론을 다 내셨는데. 그래서 아니 근데 제가 그런 과음 때문일 수도 있겠는 제가 왜냐면 주사 그렇죠. 맞고 이틀 후에 술을 네. 이틀가 마셨거든요. 네. 그러면 그래서 뭐 드신 것 때문이다라고 환자분들이 말씀하시면은 저희가 보통 그냥 흘려들어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알겠습니다. 아. 꽁치가 뭐 체했어요라고 말씀하시는데 검사해 보면 심근경색이고 막. 어머. 꽁치랑 아무런 영향이 없잖아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웃으면 안 되는데 자꾸 네. 웃으면. 근데 이번 이제 그 설 연휴에 임시 공휴일이 하루가 더해져서 총 길이가 이제 늘어났거든요. 근데 응급실에 근무하시니까 근무하는 날 또 쉬는 날 이런 것들도 고민이실 거고 서로 교대하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이번 연휴에도 근무표가 네. 시체말로 빡셉니까? 무조건 설 연휴다. 그러면은 50% 환자가 많습니다. 왜 그렇죠 다른 도대체? 병원들이 안 하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배가 늘어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갈 곳이 없으니까 네. 무조건 50% 늘어나서 네. 저희는 이제 명절이 길어질수록 되게 힘들어지고. 무서워하고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저런. 저희가 미리 명절 길이가 어느 정도인지 이렇게 달력 보고 찾아서 네. 연휴가 일주일이야 완전 뭐 죽었다. 미쳤나봐 죽었나봐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이번에는 이제 임시 공휴일이 지정이 됐는데 제가 그때가 당직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임시 공휴일 소식을 보고 이제 또 한숨이 한숨부터. 더 네. 열심히 일해야지 그런 생각이 그렇구나.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다 좋지는 않아요. 네. 사실 임시공휴일 돼서 좋아하는 분들이 많긴 하지만 살펴보면은 이런 어려움들이 있네요. 그러니까 지난 우리 추석 연휴 때 생각해 보시면 우리 응급의학에서 얼마나 많은 기여를 하셨습니까? 그때 굉장히 많은 정부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이게 아프면 큰일 난다 했는데 그나마 잘 버티고 넘어간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때도 이제 전 국민들이 다시 아프면 안 된다고 너무 이제 알고 계셔가지고, 스스로. 그래서 좀 슬기롭게 그때 잘 넘어간 것 같은데요. 네. 이번에도 잘 넘어가길 바랍니다. 네. 각자 더 조심을 하셔야 네. 된다. 근데 이제 의료 공백이 이제 우리 작년엔 뭐 그 의약 분업 문제 때문에 이제 굉장히 문제가 있었는데 요즘도 이제 중과부족이라는 생각은 늘 드시는 거죠? 네, 전혀 뭐 해결된 바가 없고요. 아직도 저희는 대학병원에 있지만 제가 가르쳐야 할 학생과 전공의들은 아무도 없는데 아마 올해도 계속 해를 넘겨서 중과 네. 부족이 유지될 걸로 보이고요. 그냥 이제 교수들이 이제 다 직접 진료하는 이런 체계로 네. 조금 그나마 적응을 해서 넘어가고 있습니다. 네. 제가 조금 전에 이제 의약 분업이라 그랬는데 그건 2000년 얘기고 네네. 의대 증원 문제였죠. 그렇죠, 그렇죠. 제가 좀 헷갈렸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죠. 네. 근데 응급의학과를 지원하는 의사가 많지 않습니까? 실제로 어떻습니까? 네, 올해 전국에서 지원한 의사가 7명입니다. 그래서 네? 7명. 한 손가락 안에 그러니까 네, 네. 열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아니 그래도 전국에서 전국에 7명. 전국에서 7명. 어머 네. 세상에. 그래도 이제 산부인과는 1분, 어머 세상에. 충도외과는 2분 이래서 저희가 그래도 몇 배 이기긴 했는데 어머. 그걸 위안 삼아야 되니 참 네. 이게 참 그렇습니다. 전국의 지원자가 7명. 야. 그럼 어디가 제일 많이 몰려요? 아무래도 우리가 알고 있는 피부과, 성형외과? 성형외과 이른바, 이쪽에 예. 이번에도 좀 지원자가 많았습니다. 듣기로는 방사선과가
인기가 네, 많다. 영상의학과, 네. 영상의학과도 인기가 많습니다. 아, 그렇구나. 그게 좀 쉽게 말해서 몸도 좀 편하고 그다음에 좀 벌이도 괜찮고 뭐 이런 게 주된 이유인데 기본적으로 응급의학과와 정반대. 정반대. 네, 정반대입니다. 저희는 이제 야간에 환자를 봐야 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맞아요. 생사가 아주 직접적으로 걸려 있고 응급이니까. 예. 네, 응급이니까. 그다음에 언제 어떤 상황이 터질지 모르는 계속 응급 상황에 휴일에도 일해야 대기해야 하니까 하고. 네, 그것부터가 벌써 약간 의사로서의 삶의 질이 좀 다릅니다. 그러네요. 야간이고 생사가 걸려 있고 그다음 대기해야 하고. 와. 그러면 중간에 과를 바꾸고 싶다는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일단 저희 그 수련 받을 때 취객분들이나 너무 술 많이 드신 분들이 저희가 또 감정 노동이 정말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막 폭언하시는 분들 많고 어떡해. 이게 근데 아프시니까 저희가 이해는 하는데 근데 그런 서비스직에 조금 감정 소모도 상당히 많아서 그럴 때는 환자를 안 보는 곳이 좋지 않았을까? 내지는 뭔가 마취과처럼 환자가 늘 자고 있는 과들 그런 과들이 좋지 않았을까? 이런 네. 생각을 좀 해보곤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아주 천직같이 좀 후회하지 않고 잘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응급의학과를 지원한 사람이 7명이라고 하셨으니까 응급의학과에 계신 일의 장단점, 어려운 점, 개선해야 될 점, 어떻게 하면 이 과를 더 많이 지원하게 할 수 있는가를 누구보다 잘 아실 것 같아요. 네, 사실 저희가 일을 하는 게 좀 책임감이 그렇죠. 있어서 일을 네. 하는 네, 겁니다. 네. 게다가 저는 의사로서 어쨌든 생사를 다룰 수 있는 의사가 되고 싶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의사라면 네. 저거를 해야 되지 않을까? 네. 그래서 이런 책임감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 막상 책임감만으로 일하기에는 정말 밤에 이제 야간에 도와줄 사람 없이 그 혼자 좀 위험한 환경에서 계속 일을 하고 내지는 뭔가 소송의 위험도 늘 다른 과보다 소송의 위험이 훨씬 많고 노출돼 있죠. 금액도 큰데다가 이런 이런 위험한 점들이 해결되지 않는 게 있어서 이런 저희가 좀 신념을 가질 수 있게 가지고 맘 편히 일할 수 있는 환경 개선이 좀 우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그럼 좀 환경 개선 말씀해 주셨는데 뭐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또 병원 측이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을 텐데 구체적으로 그래도 이제 현장에 계시다 보니까 최소한 이것만큼은 좀 선결적으로 해결해 줘야 한다라고 좀 지적할 만한 아니면 제안하실 만한 게 있다면. 그러니까 소송은 저 진짜 와닿는 것 같아요. 네, 그 부분은. 소송 관련된 거는 저희가 정말 어렵고 위험한데 네. 사람은 이 일을 하다 보면은 사람은 언젠가는 돌아가셔요. 그러니까 그 모든 사람을 100% 살릴 수 있는 처치라든지 그런 대처는 없어요. 그렇죠. 예. 결국은 그 저희가 아무리 최선을 다했어도 사람은 안타깝게 돌아가신 경우들이 있는데요. 그런 걸 이제 소송을 걸려서 이제 저희가 실제로 법정에 나가야 되고 진술서를 제출해야 되고 어머. 실제로 근데 그 결과가 안 좋았을 경우에 대체로 배상 금액이 나옵니다. 그럼 이제 유죄가 되는 건데 그런 것부터가 벌써 이제 몇 건이 위축되잖아요, 나오다 그러면. 보면 위축되고 바이탈과가 깊이 당연하죠. 안 하게 하고 되는 싶어지고. 겁니다. 네. 일단 그런 것부터가 조금 기사를 볼 때마다 저도 마음이 어려워져서 진료할 때 위축이 돼요. 당연히 그렇겠죠. 이런 환자 지금 이런 사례가 있었는데 이런 식으로. 그러면 회피하게 되고 네. 우리 응급실을 못 받습니다 하고 돌리게 되고 그러다가 네. 돌아가시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런 경우도 많고요. 일단 이것부터가 조금 해결이 되었으면 합니다. 일단 소송에서 이 큰 부담을 느끼지 않을 정도의 어떤 안전장치가 있어야 된다는 거. 그다음에 인력도 상당히 부족한데요. 이게 좀 일명 기피과가 되다 보니까 그렇죠. 네. 지원하는 사람도 적어지고 하다 보니까 제가 지금 서울에 권역응급의료센터에 있습니다. 네. 가장 중한 환자를 보는 기관이고 네. 서울에 딱 8개밖에 없어요. 아하. 권역센터니까요. 네. 그래서 서울의 재난을 담당을 하는데 네네. 근데 밤에 혼자 근무한 지 이제 1년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저 혼자만 있는 거예요. 혼자만 계세요? 네, 그러니까 어머, 야, 세상에. 8개 중에 한 개인데도 그렇게. 근데 와. 그 모든 권역이 다 비슷하거든요. 어머나. 그러니까 이제 밤에 깨어서 이제 온 스탠바이로 환자를 보고 있는 권역센터 응급의학과 의사가 한 10명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서울에. 어, 서울에. 너무 네, 놀라운 서울에. 일인데요. 이 1000만 서울 시민의 밤에 10명이요. 10명. 10명이라고? 야. 그래서 진짜. 진짜 심지어 위험한 환경에서 일을 하고 있는 거니까 이런 것들도 좀 저희가 맘 편히 일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더 많은 사람을 자원토록 하려면
당연히 현실적인 문제로 예를 들어 뭐 월급을 2배 혹은 3배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그걸로 보상을 하는 방법도 그쵸. 있겠고. 4156님 문자 주셨는데 네. 응급의학과 선생님들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위급 상황이 생기면 찾아가는 곳 존경합니다. 존경이라는 말씀을 2번 주셨는데 정말 그럴 만한 대우를 받을 상황이고 위치에 계신 것 같아요. 그럼 병원 측에서도 알잖아요. 이렇게 각 과의 의사 선생님들 그래서 환자가 많은 과 되게 좋아하시고 막 대우해 주시고 이런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긴 한데 어쨌든 혼자 계시고 이 고된 일을 하시는데 막 위해주고 좀 그렇게 하세요? 방송이니까 잘 조절해서 하시고 네. 그런 이게 그런 넘어갈게요. 건 글쎄요. 불편하시겠네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살롱드 상암 이대 목동병원 응급의학과의 남궁인 교수 작가시기도 한데요. 모시고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잠시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네, 살롱드 상암 남궁인 이대 목동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그리고 작가이신 우리 교수님 얘기 듣고 있습니다. 지독한 하루라고 자살 시도자로 응급실에 실려온 환자들을 살핀 그 에세이를 쓰셔서 참 많이 알려주셨는데 실제 자살 예방 행사에도 참여를 많이 하신 걸로 들었습니다. 그 책을 쓰시기까지의 이야기를 좀 더 듣고 싶습니다. 네. 일단 처음 그 중학교 때부터 약간 문학 소년이었어요. 원래 글쓰기 좋아하시고 글쓰기가 너무 약간 환상적인 어떤 매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제가 그냥 혼자서 할 수 있고 쓰기만 하면은 이걸 무한히 남이 읽을 수 있으니까 그 기쁨이 있었던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그 글쓰기에 관심을 가지고 좀 문학 작품들 열심히 읽었더니 네. 그 문학들이 너무 미치도록 아름다운 거예요. 네네. 그래서 네. 평생 나는 작가가 꿈이다 정도로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근데 조금 문학한 사람들이 대체로 좀 우울해요. 제가 본 기쁨은 없어요, 거기. 다 슬프고 괴롭고 뭐가 잘 안 되니까 이제 고전 문학들을 남겼는데 저도 그래서 그것들을 접하다 보니까 죽음이란 무엇인지 좀 궁금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생사를 다루는 의사가 돼야 되겠다 정도로 생각을 했었다가 네. 응급실에 이제 가보니까 이 응급의학과가 환자분들이 환자군이 아주 특별한데 네. 지금 가장 아픈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지금 그러네요. 내가 이제 감기 걸렸는데 내일 병원 가봐야지. 그러면 이제 피크는 좀 지난 분들이 오시는 건데 네. 지금 가장 불편하고 아프지 않으면 응급실에 오실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이제 이 모든 의학의 지식 스펙트럼이 의학도 내과도 있고 외과도 있고 산부인과도 있고 이 다양한 스펙트럼을 가지고 이 지금 가장 아픈 사람들을 도와주고 심지어 죽음까지 책임지는 의사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응급의학과에 가게 되었는데 네. 응급의학과에 막상 가니까 이제 제가 하루에도 보는 환자가 지금도 40-50명 정도 되는데 다 사연들이 있으세요. 아유. 다 안타깝고 다 아프고 다 공감이 되고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글로 쓰다 보니까 네. 이제 만약은 없다 지독한 하루 네. 책을 내고 현재 작가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뭐 그 책을 전부 소개해 주실 수는 없으니 가장 마음이 쓰였던 한 가지 사례 정도는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제가 만약은 없다에 있던 내용인데 제가 레지던트 때 서울에 스크린 도어가 있지 않았을 때 옛날이구나 조금. 네, 그러니까 저도 이제 2000대 초반. 네, 제가 17년 차 응급실 그러세요? 의사라서 그 스크린 도어가 없었을 때가 전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노인분들이 지하철에 몸을 던지는 사고가 상당히 많았어요. 저런. 네, 그래서 네. 이제 제가 출근하자마자 그런 분들 보통 아침에 이렇게 몸을 던지시거든요. 네. 이제 그 몸을 던진 분 중에 한 분을 데리고 오셨는데 그분이 그 보통 지하철에 몸을 맞으면은 바로 돌아가시거든요. 그렇죠. 네, 그분은 약간 타이밍이 좀 어긋났다고 해야 되나? 네. 그래서 2다리만 이제 절단 사고가 그러셨군요. 되신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2다리를 이제 119 대원분들이 이제 가지고 오셨어요. 근데 그다음에 이제 상체도 이제 들고 오시고. 근데 저는 이제 출근을 막 해서 이제 나갔는데 믿기지가 않는 거예요. 네. 대원분들이 다리 2개를 지금 들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빨리 뛰어. 빨리 살려야 돼 해서 이제 2다리 이제 놓고 이제 붕대 감고 이제 막 세척도 하고 이제 바이탈 잡아서 살렸어요. 근데 2다리는 도저히 이제 더 붙지 접합을 할 수는 없죠. 제 기능이 안 예. 되는 네. 기본적으로 지하철이 지금 깔렸잖아요. 네. 게다가 이 파괴된 다리가 너무너무 처참해요. 네. 아, 그렇게 예. 그래서 이제 너무 안타깝게 이제 2다리를 좀 이렇게 처리를 하고 환자분한테 제가 그래도 의사니까 좀 희망을 줘야 되겠다라고 그렇죠. 생각을 했습니다. 환자분 그래도 지하철에 몸을 던지셨어도 살아나셨어요. 지금 2다리는 어쩔 수 없지만 이제 재활치료 잘해서 희망을 가지고 네. 살아갑시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환자분이 무슨 소리냐고 자기를 빨리 지금 죽여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어머. 근데 제가 이렇게 가만히 생각을 해봤더니 이분은 이제 너무 힘들어서 지하철에 몸까지 던졌는데 지금 네. 안진뱅이 네, 네. 되신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환자분이랑 이제 막 얘기를 하면서 막 그 환자분들이 이제 막 아니면 죽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달라 막 이렇게 아. 네, 소리치시는데 살려준 의사에게. 네, 근데 이제 가족분들 다 오셔가지고 왜 우리 아버지 뭐 다리를 지금 맘대로 버려 막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막 해서 그런 사건 사고를 다 겪고 이제 제가 24시간 당직을 서고 이제 퇴근을 했는데 그런 기사들을 그런 누군가 몸을 던졌어요 이 기사들이 있어요 뉴스 네. 기사들 네, 보면 있어요. 딱 3줄 나와 있더라고요. 네. 지난 뭐 어제 어디 지하철역에서 70대 남성이 몸을 던져서 던졌대. 큰 부상을 입었습니다. 네. 그래서 출근길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네. 저는 어제 불편한 사람들 너무 많이 봤거든요. 네. 가족분들. 불편이라는 단어. 예. 네. 가족분들, 기관사분들, 그 다리 들고 온 사람, 의료진들, 그다음에 그 환자 본인 얼마나 네. 다 힘들어요. 네. 근데 그 기사에서는 출근길 시민들만 불편하더라고요. 불편. 그래서 이런 이면의 이야기를 써야겠다. 아 그때부터 네,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고 진짜의 불편은 여기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들을 쓰기 시작했어요. 네. 저희가 이 CM피플 시작하고 나서 이런 인터뷰를 많이 했는데 네. 제가 지금처럼 몰입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유. 와. 네. 아 진짜 그런 절박한 사연들이 모여서 책이 되셨으니까 이 책이 대중의 사랑을 받을 수밖에 없었고 또 공감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었던 것 같은데 근데 거기서 보면은 응급실에 계속 이제 근무하시다 보면은 죽음도 맞닥뜨리잖아요. 근데 어려서 죽음에 대해서 그런 사유와 관심이 많아서 이 길로 들어섰다고 했는데 지금 그러면 좀 죽음에 대한 정의 같은 게 조금 남국민 의사로서는 내릴 수 있습니까? 과학적으로도 죽음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해봤고 뭐 문학이라든지 예술이라든지 다양한 부분에 그려진 죽음을 다 생각을 했는데 제가 20대와 30대를 거쳐오면서 네. 그래도 모르겠다 정도의 계속 생각이었어요. 근데 네. 요즘은 조금 그 생각이 드는 게 그래도 열심히 죽음은 어차피 알 수 없는 것이지만 그게 오더라도 후회 없을 정도로 계속 열심히 살고 있어야겠다. 이런 생각들은 많이 듭니다. 그래서 그저께도 이제 갑자기 정상적으로 저희처럼 생활을 하다가 뇌출혈로 쓰러진 분이 오셨는데 너무 50대 남성, 너무 건강한 남성이셨어요. 네. 근데 네. 다시는 안 깨어날 것처럼 보이셨거든요. 네. 그래서 그분들도 보고 내가 이 죽음이란 건 내가 언제 올지 알 수 없으니까 당장 내일이라든지 내일 모레 오더라도 후회 없이 내가 만족할 만큼 충실하게 살아가야겠다 정도의 결론을 조금 내고 있습니다. 네. 아까 저는 출근길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을 그 기사 얘기를 하시는 때부터 계속 생각이 많아져가지고 자 그러면 너무 하시는 게 많잖아요. 지금 이제 응급의학과 의사라는 직업 자체도 소화하기 힘든 지금 그런 상황인데 글까지 쓰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주변에서 엄친아라고 얘기를 하실 것 같거든요. 뭐라고 얘기하세요? 그냥 어머니가 널 어떻게 키웠냐, 뭐 약간 요새 의대생 공부법 이런 것들 얘기하잖아요. 네. 뭐 자네와 우네를 개발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저도 제가 따로 개발한 건 아니라서요. 네. 뭐 이런 농담 같은 걸 하곤 합니다. 가정도 꾸리셨을 거 아니에요. 저 결혼 아직 안 했어요. 죄송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갑자기 방송 들으시는 수많은 어르신들이 아니 내 딸을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어요.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그러셨군요. 자, 근데 이제 실제 글을 쓰시잖아요. 또 이제 또 환자를 돌보시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소년기 때 정말 그 문학에 그렇게 심취해
했을 때 저는 그런 분들이 통상 우리가 이제 문과를 가서 뭐 이렇게 가는데 이제 이과를 가서 또 의사가 되셨는데 근데 어찌 보면은 그 현실이 눈앞에 있는 응급병동과 만일 이제 글을 쓰려고 앉았을 때 또 그 집필하는 그 장소는 완전히 이질적인데 좀 그때 본인이 정체성이 상충된다고 느끼신 적은 없어요? 저는 하지만 응급실에서 오래 일한 이제 프로입니다. 프로. 네, 그래서 프로. 죽음을 다루는 프로라고 저를 죽음을 그냥 다루는 프로. 스스로 그렇게 생각을 해야만 네. 이 일을 잘할 수 있어서 저를 그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네. 이게 너무 이성적으로 너무 이때 환자분한테 뭔가 사망 선언을 할 때 같이 운다든지 같이 감정적인 모습을 보이면 오히려 유족분들이라든지 받아들이기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가 있어서 네. 의사로서의 저는 매우 그 이성적으로 냉철하게 이건 안 됩니다. 네네. 네, 여기까지 이렇게 우리가 노력을 했고 이렇게 했지만 지금 네. 의학적으로 완벽히 사망하셨고 네, 하지만 뭐 감정적으로는 이렇게 안타깝고 이렇게 몇 마디 더 드리지만 어쨌든 본질적으로는 이성적으로 그러니까. 말씀해야 하는 예. 프로입니다. 근데 그러시구나. 이런 것들 이제 귀가해서 네. 집에 돌아와서 그래서 이제 또 네, 이성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난 것인가 어떤 네. 감정이셨을까 이런 네. 것들을 조금 따로 독립적으로 아. 생각을 해가면서 글을 쓰고 그러시구나. 아니, 저희 프로에 그 부산 동아대 정신과 교수님 김철곤 교수님이라는 분이 출연을 하셨었는데 그분은 저희가 질문 드렸어요. 그 많은 스트레스를 어떻게 푸시냐 그랬더니 사람들하고는 별로 얘기를 안 하고 나무랑 얘기하고 이어폰 끼고서 혼잣말을 그렇게 하신대요. 그래서 전화하는 것처럼 마치 전화하는 것처럼. 그 극도의 스트레스라고 할 수 있거든요. 특히 감정 소모가 아주 클 수 그러니까, 있는. 예. 어떻게 푸세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글쓰기가 취미이자 특기죠. 학창 시절에 이렇게 쓰던 것처럼 글쓰기와 그게 스트레스의 독서가 소법? 게다가 저는 활자로 어쨌든 무엇인가를 옮겨놓고 나면은 무엇이든 조금 견딜만 해진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느꼈던 거를 이제 처음부터 잘 정리해서 한 편의 글로 뭔가 제 힘듦이라든지 억울함이라든지 내지는 뭐 제 잘못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참여하는 마음으로 글을 씁니다. 조금 전에 이제 응급실에서 이제 그 죽음을 맞이한 분들에게 의사로서 냉철하고 이성적으로 차분하게 설명을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응급실에서도 다양한 분들의 인간 군상들을 만나잖아요. 근데 응급실에서 정말 준비 없는 이별로 급작스럽게 마주친 그런 사람들의 모습도 보셨을 텐데 그럴 경우는 어떻게 그 대처하거나 하는 거 어떻게 진짜 좀, 어떻게 어떻게 하세요? 대해주세요? 그 감당하기 이 힘든 모든 상황. 죽음은 다 사실은 아무리 안 좋으셨어도 준비된 죽음이란 건 없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다들 아무리 환자분들이 나빠 보여도 다들 슬퍼하시는데 진짜 준비 없는 이별들이 있어요. 제가 네. 어제까지 4일 연속 당직을 서면서 심정지 5개를 받았는데 그중에 4개를 살렸습니다. 근데 그중에 한 분이 돌아가셨어요. 아유. 한 분은 제가 도저히 살릴 수가 없었습니다. 예. 심지어 좀 스스로 목숨을 끊으신 분이셨는데 그래서 그 가족분이 네. 이제 제가 돌아가셨다고 말씀을 드리니까 네. 이제 제 무릎을 껴안고 아이고. 10분을 우셨어요. 근데 이걸 제가 어떻게 피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분은 또 이미 미칠 수도 거의 없고, 예. 그 너무 이제 슬픔에 격해서 이렇게 우시는 건데 그런 준비 없는 이별은 방법이 없습니다. 방법이 그냥 없어요. 그 인간의 슬픔이란 감정은 존재하고 저는 네. 그걸 기다려야 합니다. 그래서 그분 이제 제가 옆에서 이제 시신을 보여드렸는데 그 시신을 붙잡고 또 한 1시간 넘게 우셔서 응급실에 어떤 관계셨어요? 그 우시는 분. 부부셨습니다. 돌아가신 분이 네. 남편이셨나요? 네. 네. 뭐, 네. 네. 아내분이셨는데. 알겠어요. 아이고 저런 그러셨구나. 뭐 니체가 그랬다고 합니다. 그 죽음은 인생의 완성이다. 조금 더 완성도 있는 삶과 죽음을 위해 죽음을 곁에서 자주 마주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할 권한이 있으실 것 같은데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이 있다면 뭐라고 보세요? 앞서도 열심히 산다는 얘기를 하셨습니다만.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이 네. 꼭 있어요. 저는 네. 다양한 형태의 죽음을 보다 보니까
특히 그냥 죽었다고 해도 아무도 찾아오지 않고 연락처를 간신히 뒤져서 연락을 해도 아, 그 사람 죽었어요 하고 이렇게 끊어버리는 그런 정말 아무도 돌보지 않는 죽음들도 상당히 많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예. 근데 그와 반면에서 정말 뭐 암 말기고 이미 뭐 돌아가실 것 같은데도 온 가족이 전부 다 몰려와서 이제 옆에서 이제 사랑으로 이제 지켜내려는 그런 죽음들도 보면서 아, 죽기 전에 필요한 것은 내가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곁에 있는 것이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됐습니다. 네. 네. 그 우리 이제까지 우리 남궁 의사께서 쓰신 이제 책이 만약은 없다 지독한 하루.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보면은 이제 응급실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좀 기록했던 책 같은데 저 앞으로 만일 또 집필 계획이 있다면은 이번에 조금 더 잠깐 오늘 인터뷰를 해보니까 철학 서적에 가까운 책을 하나 집필할 것 같다는 예감이 드는데 맞아요. 혹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네, 의외로 저는 과학서를 썼고요. 그래서 과학서를 의학을 이제 재미있게 과학으로 풀어내자라고 작업을 해서 약 3년 정도 한 책을 집필을 했고 네. 올해 이제 마지막 챕터를 지금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의학의 상황, 그러니까 과학책을 의학으로 풀었다? 네, 그러니까 의학도 사실은 과학입니다.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 과학서의 문법으로 네. 네. 의학을 풀어서 어. 응급실의 사례들을 바탕으로 흥미롭게 의학이란 과학을 재미있게 와. 독자분들이 접할 수 있도록 하는 책을 3년간 써서 3년씩이나 네. 언제 올해 나와요? 곧 나옵니다. 제목은 정해졌나요? 예, 가제는 몸인데 남궁인의 몸 이런 몸. 책인데 음. 예, 이제 편집 회의 중에 바뀔 가능성도 높아 보입니다. 그렇구나. 새 책 나오면은 또 나오셔야 하는 건 아시죠? 아, 영광입니다. 네. 저희 이게 룰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국룰 같은 겁니다. 네. 네. 아니, 우리 이제 정재승 카이스트 교수가 이렇게 과학을 또 재미있게 쉽게 풀어내가지고 굉장히 대중의 사랑을 많이 받았는데 또 그렇게 그걸 응급의 상황으로 의사의 상황으로 풀었다 하니까 굉장히 또 많은 관심과 호기심이 또 생길 것 같아요. 네, 정장승 박사님처럼 그게 되는 게 목표입니다. 네, 네. 네. 사실 한 번이라도 몸이 아파 본 사람 혹은 몸이 아픈 부모님을 모시고 병원을 다녀본 사람이라면 그 병원에 계신 의사분들은 거의 신같이 느껴져요. 예. 그래서 더 그분의 한마디에 그렇죠. 초집중하죠. 정말 들쭉날쭉의 네, 그러니까, 기분이 예. 조금 따뜻하게 해주시면 정말 살 것 네. 같고 차갑게 얘기하시면 상처를 많이 받거든요. 자, 응급의학과에 계시니까 누구랑 대화할 여력은 별로 없으시겠지만 좀 뭐랄까 오해하지 말아주세요. 환자분들은 의사는 그런 마음이 아닙니다. 이런 취지로다가 청취자 여러분께 좀 말씀 좀 해주세요. 네, 정말 네, 모든 상황에도 불구하고 저희한테는 환자분들에게 잘하고 싶은 게 직업이고 네. 그 프로의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와 저 동료들은 다 그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네, 그 병원에서는 이제 의사 말 잘 들어주시고요. 네. 그리고 또 이제 독감이 유행하는데 네. 제가 맨날 환자분들에게 이렇게 너무 걱정하시는 분들도 네. 많아서 네. 제가 환자분들에게 늘 드리는 말씀 상식적으로 행동해라. 상식적으로. 자, 독감이다. 그러면은 컨디션 관리 잘하고 네. 너무 과음하지 말고 네. 백신 맞고 네. 손 잘 씻고 마스크 좀 그것만으로 하고. 네, 네. 마스크하고 그것만으로 대부분 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렇게 네, 상식적으로 건강 관리 잘 예.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이제 책 나오시면 다시 뵙는 네. 걸로 하고 아쉽지만 보내드려야 될 텐데 신청곡으로 어떤 곡을 고르셨어요? 네, 신청곡으로 에스파의 위플래시. 오, 갑자기 또 걸그룹으로 이렇게. 네, 그냥 아. 팬입니다, 카리나 씨. 분위기 전환하는 굉장히 오. 들쭉날쭉니까 이 아주 들었다 놨다 한마디로 들었다 놨다. 네, 살롱드 상암 글 쓰는 의사 남궁인 이대목동병원 응급의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